자, 그러면 이제 그 역사 연표 부분을 이제 볼게요. 역사 연표 부분은 그 예전에 한 3번 정도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표 지도 부분이 왔다 갔다 이제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안 나오는 이제 요즘의 추세예요. 또 최근에 이제 사조나 텍스트 그 역사 교과서 중심으로 좀 나오긴 나오는데, 자, 한번 일단 보죠. 자, 역사 연표는 이제 일단 정의를 내리면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표를 이제 역표라고 하는데, 그 유형이 이제 좀 보면 그 유형을 이제 보면 종합연표가 있어요. 종합연표는 이제 뭐냐면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시점을 표시하는 연표고, 그 다음에 그 분야별 연표가 있어요. 분야별 연표는 이제 그 정치, 경제, 그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부분만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사항을 이제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표를 분야별 연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거기 옆에 복합 연표가 있는데 지우세요 이거는요. 이게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기능 연표라 해가지고 뭐 특정한 이제 기능별로 교통 통신 연표라든지 발명 연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연표 해갖고 특정한 사건이나 문제만 놓아놓은 연표가 있고요. 뭐 국가별 그다음 인물 연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단원 연표가 있는데, 단원 연표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의 단원에 중단원 첫머리에 있는 연표가 있어. 그래서 해당 단원이나 그 다른 중요한 사건을 미리 보여주면서 일종의 학생들의 중요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연표를 내요. 선행 조직자, 개괄적 기능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 사실에 따라 연표 내용이 분야별 연표 또는 그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연표나 사회기능 연표, 뭐 교통, 통신 등등 이런 연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첫머리에 수록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그 접근성이 쉽지만 그 수업이 본문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넘어가는 게 넘어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 그냥 넘어가고 그냥 설명 안 하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이런 연표가 단원 연표다. 예. 그다음 구성 형식에 따라서 이제 유형 분류 앞에 남았고요. 구성 형식에 따라서 이제 또 한 번 분류를 해버리면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일반적 구성에서는 그냥 연표 위에 사건 발생 시점만 쭉 표시하는 게 있어요. 제일 일반적인 거야. 근데 이제 해설 연표가 있는데 이 해설 연표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별표 2개 쳐놓으세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의 발생 시기 및 그 사건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주로 이제 사전이나 참고 자료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사건에 서술되어 있는 책의 촉수를 제시하거나 해서 연표와 본문 내용의 유기적 연합을 연계시켜 학습 효과를 향상시킨다. 그래갖고 그 내용이 있으면 책의 쪽수 있죠. 몇 페이지에 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이제 시험에 나온 것처럼 이제 별표 표시도 해가지고 쭉 나오고 거기에 또 별표 표시도 해갖고 이제 그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건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볼게요 한번. 자, 그다음 연표책이 있는데 연표책은 뭐냐면 아예 책 자체가 연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 속에 있는 연표보다 더 자세하죠. 예, 일단 그리고 이제 그 이때 역사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검색에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사건의 수술을 통해서 연표를 통해 역사들을 파악하고 역사 수업에서 참고자료 이용 가능하고 역사를 가르치는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표책 같은 것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수능 시험에서는 몇 년도 그 연표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시험이. 시점 같은 것들이. 그래서 수능 강사들이 이제 요즘에는 연표 같은 것들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수능 그 뭐냐면 교재에 많이 실어놓고 최근에 이 강사하고 뭐 고강사한테 자기 거 연표 뺏겼다고 이제 고소 걸고 그러는데 오타까지 뺏겼다면서. 근데 자기는 말로는 수십 년 그 몇 년 동안 만든 연표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역사를 좀 공부하는 입장에 볼 때는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기출문제 분석하고 자료 좀 약간 착오만 금방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왜 고소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이거 뭐 남의 일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연표가 있어요. 이 백연표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아, 백연표가 아니라 이제 연표 최고 넘어갔죠? 아, 단원연표, 연표 제작은 이제 학생들 순포 연표를 제작하는 거고, 그 백연표 같은 거 좀 외워두세요. 별표 하나 정도. 그 연표는 뭐냐면, 이제 백연표는 백지도 아시죠? 백지도. 백지도는 지도의 형태만 있고 그 내용은 없잖아요? 그 내용은 학생들 목적에 따라 자기가 채워넣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지도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일종의 정리용, 평가용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백연표는 뭐냐면 전체 틀만 형식이 있어. 그러니까 몇 년도가 있고 그 내용은 학생들이 채우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걸 통해서 역사적 사실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이유를 생각하면서 역사적 사고를 육성하는데 주 정리용이나 형성평가용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백연표가 나오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학습 효과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정리용이나 형성평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두 가지 용도로. 자, 그래서 예전에 그 해설연표하고 백연표 관련된 내용이 이제 한번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나의 연표, 각의 연표가 있어요. 이것도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왜냐면 이것도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어. 예. 그래갖고, 나의 연표, 각의 연표는 누가 직접 작성을 하냐면 학생들이 직접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당시 이 사회변화와 자신의 가정이 어떻게 연결됐는가. 그래서 1991년에 자기가 태어났고 93년에 4월 10일에 해갖고 가정이 있고 가정의 변화가 국가와 어떻게 연결돼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시켜주는 것이 나의 연표와 각의 연표다. 그래서 이제 나의 연표, 각의 연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회 변화가 자신이나 가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요. 사회와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사건 선택하는 과정에서 판단력, 사회의식, 자아의식 같은 걸 육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학교 연표가 있어요. 학교 연표가. 그래갖고 학교 내부의 변화와 함께 지역과 사회 환경, 교육 정책 등이 학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 파악하는 게 학교 연표다. 그래서 교장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또 나의 삶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교장이 교사 입장에서 어떤 교장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게 생활이 피곤할 수도 있고, 좀 풀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업무도 가벼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 연표도 있다는 건 이제 녹색책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연표 학습의 유용한 점이 뭐냐?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예전에 이 나왔나?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외워두시면요. 자, 연표학습의 유용한 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역사적 사실의 행적 연관성과 인과관계를 추출해서 비교학습에 적합하다. 외워두시고 그래서 이제 역사 전개와 어떤 사회의 종합적 이해가 가능하고 연표학습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선행 조직자 같은 걸 하죠. 그래서 개괄적 흐름을 돕거나 수업을 정리, 효율적으로 이제 하는데 종합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역사의 사실 개통적 시간별로 해가지고 제시함으로써 역사 사건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기획과 관련돼서 좀 더 보충을 설명하면 같은 지역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선후관계를 알아야 돼. 그리고 동시에 다른 지역에 있는 상황도 알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 한나라 비단계 개척과 지중해의 어떤 노마 제국 관련된 내용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죠. 그래서 노마 제국이 있을 때 한나라도 있었죠. 그래서 한나라와 노마 제국이 뭘 할 수 있다는 비단계를 통해서 서로 교류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라와 노마가 같은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면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요건 좀 관련이 없지만 노마 아시죠? 노마라는 그 도시국가 그리스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걸 모르더라고. 노마가 708세기 때거든요. 맞아요. 그 전설에 의하면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도 8세기 때 형성된 거야. 근데 애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그리스 로마가 처음에 나오니까 로마는 한참 뒤에 나온 도시처럼 생각을 해.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하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동시대에 있었는데 다만 이제 사회 발전 순서가 어디가 더 빠른 거예요.
아테네와 스파르타 빠르다가 로마가 이제 아테네 영향을 받고 그리스 문화를 받았고 성장해서 이제 대제국을 이룬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아는 것도 이제 뭐냐면 그 연표가 할 때 유용한 점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6번을 적어 놓으세요. 6번. 유의사항, 그러니까 고려할 점, 연표학습할 때 고려할 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제가 이거 해서가 이제 빠먹은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고려할 점이 뭐냐. 일단 연표를 할 때 세부적인 주제별로 세분화된 연표를 개발하고 연표 제작 방식을 다양하게 구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종합연표를 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제별 연표도 필요하고 기능별 연표도 필요하고 등 다양한 연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주제별 세분화된 연표를 개발하고 연표 제작 방식을 다양화 구조화시킨다. 이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이것도 제가 이제 인강할 때 인강 듣는 분들 그 밑에다 적어 놓을 거예요. 예.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역사 사건이나 상황 사이의 연관성, 인과관계, 연속성에 염두에 두고 제작했다. 그래서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역사 사건이나 상황들 사이의 연관성, 인과관계,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시기 지역 간에 일어난 사실들 간의 유사성, 차이성, 계열성을 규명해야 된다. 시간의 지역 간의 시기, 지역 간에 일어난 사건들의 유사성, 차이점, 그 다음에 계열성을 규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사성, 차이점 나오니까 요거는 연표학습은 뭐와 관련된 거야? 비교학습. 그리고 계열성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쭉 인과관계 있죠? 이런 것도 다시 규명한 걸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유의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할 점 세 가지 썼어요. 네, 제가 불려줬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연표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기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밑에 나가니까. 자, 몇 페이지 표 보시면 448페이지 표 보세요. 448페이지. 거기 448페이지가 아니라 연표니까 449페이지네요. 그 앞에는 지도고. 자, 449페이지에 이제 3번 문제를 이제 볼게요. 자, 역사학습에서 시간적 연속성과 시간의 변화에 대한 관념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는, 자, 요건 뭐 그냥 찍죠? 뭐 설명할 필요 없죠? 네, 역사 연표.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거 너무 쉬운데, 이런 유치한 문제가 있어. 가끔씩 그냥 주는 문제야, 이런 거.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가 좀 약간 이제 생각해 본 문제예요. 여기 보면, 자, 다음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교수 학습 활동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이 나눠준 학습 자료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가를 보면 이제 1910년대에서 이제 19년까지 이제 연표 내용이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연표하고 다른 게 뭐냐면 거기에 점점 표시가 있죠. 점점. 예. 그러니까 점 표시해 놓고는 점 하나에 옆에 이제 조선총독부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점 두 개에 일제 조선종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래서 그 연표에 대해서 구성 형식에서 해설 연표가 있어. 그래서 보통 녹색증은 페이지 수로 기록하지만 뭐 꼭 페이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점점이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해설 연표야. 그래서 이제 역사 사건의 발생 시기 및 그 사건의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사전이나 참고 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해설 연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 형식의 또 하나의 유형이 뭐냐면 나와 같은 유형이죠. 이 나에는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큰 틀만 제시해 놓고 그 내용은 비어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 백연포라고 해. 백연포는 두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어요. 하나가 이제 형성평가용이나 그 다음에 학습을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용.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기획을 이제 보면 간의 역사 사건의 발생 시기는 물론 그 사건의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참고자료 역할을 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을 보면 가는 개별적인 역사적 사실 영역별로 분류하여 역사적 사실은 위계와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자, 개별적 역사적 사실과 영역별 분류한 것은 해설연표가 아니라 분야별 연표예요. 그래서 이 분야별 연표를 통해서 각 영역별로,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별로 역사 흐름을 읽을 수 있고 사실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는 작업을 통해 어떤 역사적 사실을 중요한지 판단하고 그 이후에 생각난도 돕는다. 맞죠? 그 다음에 나는 학생들이 학습이 끝난 후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역사적 사실의 흐름과 연관성을 정리하는 데 유용하다. 맞죠? 그래서 요건 배경포를 이용할 때 어떤 유효한 점이 있는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4번이 되겠죠? 니은을 제외하고 기읒, 디귿, 니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있고 그 다음에 몇 번이야? 5번 문제 있네요.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4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가를 바탕으로 나의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작 활동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의 밑줄친 니은의 평가자 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제작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제작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연표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포함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지금 김교사의 역사교육까지 쭉 있고 학습자가 사용된 일상생활 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역사가 주체임을 인식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에서 나와 다를 이제 수행평가와 단원학습지도 기록을 했는데, 자, 1차시, 2차시, 3차시, 5차시 쭉 있고 단원 마무리에 내가 생각한 현대사, 현대사의 흐름과 우리 가족의 삶. 자, 이렇게 딱 나오면 이건 무슨 연표예요? 나의 연표 또는 가족 연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연표 만들기, 가족 연표 만들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평가제 내 신뢰도 돼 있는데 수행평가 내에서 이제 평가할 때 수행평가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의도는 좋은데 한 사람이 평가할 때도 문제지만 두 사람이 평가는 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평가제 내 신뢰도가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김교사의 수행평가와 관련돼서 그 우리 교장에 오랫동안 살아온 할아버지 할머니 전기문을 써보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과제 수행 활동을 쭉 하고 5월달이니까 6월달에 이제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6월달에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점검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평가가 시작되는데 물어보는 것이 이제 뭐냐면 그 평가자 내의 신뢰도야. 평가자 내의 신뢰도. 자, 요 신뢰도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느냐 그거죠. 측정 오차가 적으면서 평가자 간의 이제 어떤 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냐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평가자 간의 신뢰도가 있고 평가자 내의 신뢰도가 있어요. 평가자 간의 신뢰도는 뭐냐면 한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와 얼마나 그러니까 평가자 간의 신뢰도는 뭐냐면 그 한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 간에 얼마나 유사하게 평가하는가 이거야. 그러니까 평가자 간의 신뢰도는 A와 B가 있으면 A 교사와 B가 있으면 A 교사는 똑같은 시험지를 보고 50점을 매기는데 B 교사는 80점을 매겼어. 그럼 이게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평가자 간 신뢰도가 없는 거야. 그러면 평가자 내 신뢰도는 뭐냐면 한 평가자가 모든 측정돼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느냐는 거야. 이제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A 교사가 영희는 그 똑같은 답안을 썼는데 영희와 철수는 근데 영희 답안은 60점 매기고 내가 철수 답안은 70점 내렸다. 그러면 이건 평가자의 신뢰도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은 평가자의 신뢰도. 그러니까 혼자 개인이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학생들 이제 할 때 다른 사람과 영희와 철수 간에 동등한 어떤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채점 기준은 어떻게 돼요? 명확해야죠. 명확한 채점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아침에 얘기한 이제 그 평가자 신뢰도는 2명 이상의 교사들이 하니까 그거를 명확한 채점 기준도 필요하지만 2명 이상의 교사가 일단 연수를 해야겠지. 사전 협의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최대한
오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있는데 이 평가전 신뢰도도 임용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임용시험에서 이제 예를 들면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필시험에서. 똑같이 채점해도 어떤 사람은 뭐 5점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점 맞을 수 있고 그죠? 또 평가전 신뢰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면접시험이 제가 좀 약간 그게 그런데 면접시험은 너무 예매하고 모호해. 그래서 제가 2차 기준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경기도에. 근데 이게 대비인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대비라고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너무 모호해. 정확한 그 평을 할 수 있는가? 바람직한 자세와 태도 가지고 있는가? 이거 너무 모호해. 그러다 보니까, 이다 보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제 똑같은 그 면접자를 보고도 A는 좋게 줄 수도 있고, B는 나쁘게 줄 수 있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똑같이 이제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따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엔 잘 줬다가 A라는 평가자가 나중에 나쁘게 줄 수도 있고, 또 좋게 줄 수도 있고, 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2차에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2차는 올바르게 보면 그 뒤에다 CCTV를 달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무슨 소송권이라는 근거를 하지, 이거 뭐, 그냥 믿으다니, 그 믿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응? 자, 하여튼 이런 식의 이제 있다. 네, 요 내용은 이제 어디 있냐면, 평가책이 있어요, 평가책. 평가책은 이제 최 교수가 들어갈 때만 문제 내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다 보기는 좀 그래. 그래서 재작년에 그 포트폴리오 문제 있죠? 그것도 이제 평가책에서 냈는데, 요번에 최 교수가 안 들어가니까, 요번에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년 뒤나 3년 뒤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이미 여러분 다 합격하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이제, 총괄평가를 이제 잠깐 볼게요. 총괄평가는 이제, 477페이지 잠깐 10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음 연표를 사용했을 때 적절한 지도 방법을 한 줄 이내 쓰고 그 수업의 사용 용도를 두 가지로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는 지도 방법은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 자, 지도 방법은 여기 이제 아까 언급하지 않았지만 연표의 전체의 틀과 형식만 알려주고 연표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을 누가? 학생들이 채우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역사 사실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이유를 생각해보게 한다. 이게 교사의 지도 방안이고요. 자, 그래서 사용 용도는 두 가지 용이죠. 형사평가용, 정리용.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 483페이지 펴보세요. 자, 483페이지 19번 문제 볼게요. 19번 문제. 자, 자료 A는 연표를 활용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밑줄친 기획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내용 두 줄 이내를 섭수해보고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표를 활용할 때 적절한 연표 종류 두 가지 써보시오. 그리고 자료 B를 연표를 이용할 때 역사학습에 유용한 점을 두 가지 제시해보시오 있거든요. 자, 1단계 연표를 통해 알아볼 내용을 고르고 개개 사실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학습의 내용이 하고 있는 역사 사실이 언제 일어났는지 찾아보고 그 사실의 전후 관계를 확인한다. 그러면 이제 요 뒤에 단계가 뭐냐? 네 번째 단계가 자, 이거는 사건 사이의 관련성과 사건의 의의를 당시 정체적인 시대상을 고조하여 인과관계, 역사 흐름 속에 사건의 위치를 확인한다. 이거는요.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건말 연표 있죠. 연표책. 그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연표에 통해서 알아야 할 사실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내용을 6.25 전쟁 같은 걸 이제 선택을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6.25 전쟁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개 사실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건말 연포를 통해서 6.25의 어떤 전개 과정 있죠. 그래갖고 사실 전후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의 시대적 배경이나 그 다음에 이 시대적 배경 밑에 김일성의 어떤 권력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사건의 인과관계 역사의 흐름을 위치한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냉전 체제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시작을 알려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파악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그 건말연표와 연표책의 어떤 게 학습 순서 있죠? 그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그 녹색 책에 있어요. 녹색 책에 있으니까 기본서에서 한번 꼭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비번을 이제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할 때 건말연표, 연표책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료 B에서 연표를 이용할 때 역사학습에 유용한 점을 두 가지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계연표가 있죠. 네, 가계연표. 그대로 따온 거죠. 제가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그러면 기획단, 요 연표는, 뭐라고 쓰겠어요? 유용한 점은 가계연표, 나연표. 사회 변화가 자신이나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학생들은 사회와 자신의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판단력과 사회의식을 기를 수 있으며 자신이 사회의 한 구성이라는 자아의식을 갖게 된다. 이게 녹색책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기본서에서 확인하고 꼭꼭 줄을 쳐가면서 암기해 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들어가서 뭘 보시냐면, 지도와 관련된 걸 보자. 역사지도. 자, 역사지도와 관련된 내용도, 시험 문제 자주 언급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지금 뭐 나오진 않겠지만, 한번 또 나올 가능성도 약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사지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내용이 엉키다 보니까 지금 빨간 불이 켜져 있죠? 요거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어. 잘못하면 녹음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예. 역사지도를 보면 자, 역사지도의 정의를 이제 보면요. 역사적 사실을 하나의 평면 위에 창조적이고 종합적으로 담아서 인간사의 역사적 시간적 변화를 구조적으로 제시해준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에서 일찍부터 역사지도에 관한 많은 책들이 출간돼 나오고요. 그리고 지도를 활용한 이제 수업 방법 방안도 많이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역사지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과서 사회과 부도에도 역사지도를 많이 실어놓죠. 예,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한국사나 세계사를 설명하는 그 책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틀라스아 시리즈죠. 아틀라스아 일본사니 뭐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지도 같은 게 잘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틀라스아 일본사를 상당히 잘 보는데 이 지도가 잘 돼 있어. 예, 그래가지고 책도 되게 고급적인 그 책인 거예요. 고급지를 쓰고 막 두껍고 이렇게 있는데 단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지도는 역사만 쓰는 게 아니죠. 오히려 어디에 사용해요? 지리에도 많이 사용해. 그래서 이제 역사지도와 지리지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예전에 13년도 기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녹색책에 있는 내용 중에 그 비교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암기해 두세요. 자, 첫 번째로는 역사지도는 인문지리적 성격이 강해요. 물론 자연지리적인 어떤 성도 있지만 인문지리적 성격이 강하다. 이거 자연지도 이제 사용 시 인간 생활에 미친 부분만 한정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리지도는 인문지도와 자연지도 같이 두 가지 속성이 있고요. 그다음 역사지도는 주로 일정한 기간이나 상당 기간에 지속된 사실을 공간적으로 표현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 있는데 고려시대의 지방행정 정비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 사도부 12목 5도 양계제도가 표시됐죠. 동시에. 근데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있었던 게 아니라 뭐죠? 시간별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성종 때부터 이제 현종, 예종까지 거쳐가지고 쭉 있었던 건데 근데 이에 지리지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시점에서만 표현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일종의 지리지도 중에 하나잖아요. 내비게이션 막 업데이트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막 이상하죠. 길도 못 찾고, 새로운 길도 막 나 있고,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그 업데이트를 해야지만 가능하잖아. 왜냐면 특정 시점을 가지고 해야 되고, 실생활 응용한 지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역사지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편집할 때도 되게 뭐냐면 해석하고 편집한 지도들이 많고 원래 그대로 사용하지 않죠. 근데 지리지도는 원래 있는 그대로를 세밀하게 표시하는데 초점 맞추죠. 그래서 이제 지용도. 심지어는 그 기호 표시도 다 세계적으로 만국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표시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사지도와 지리지도의 차이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사지도의 활용을 이제 보죠. 그 중간에 뭐 이제 녹색책에 보면 출처해갖고 교과서, 사회과보도, 뭐 교재형 별도지도, 가제형 지도 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여기 빠져 있는 게 있는데 그 제가 역사지도 출처 부분은 좀 뺐어요. 근데 거기 스케치 지도라는 게 있어. 스케치 지도. 이건 좀 알아두세요. 적어놓고. 자, 이 스케치 지도라는 것은 뭐냐, 뭐 어려운 건 없어. 자, 우리 보면 이제 수업을 할 때 지도를 그리잖아요. 제가 지도를 엉망으로 그리는데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지도를 그리고 뭐 고려의 수도가 개경에 있고 신라의 수도가 뭐 경주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쭉 하잖아요. 이게 스케치 지도야.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지도야, 간단하게. 그래서 수업하는데 필수 과정이고 학습 효과를 상승시키는데 효과가 있죠. 그 스케치 지도 잘 그리는 분이 이제 그 최태성 선생님이 이렇게 잘 그리잖아.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것 때문에 뜨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스케치 지도가 좀 개념 정도 파악을 해주세요.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돼 있었어. 예,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역사 지도의 활용 같은 것도 있는데 역사 지도 활용도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활용 유형이. 암기해 두세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역사적 사실을 그냥 지리적으로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알아도 지역의 위치를 파악하기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지리에 대한 지식이나 공간의 개념이 부족할 경우 이렇게인데 특히 옛지명이 더 그래요. 자, 예를 들어 살수 세첩을 알아도 살수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를 수가 있죠. 살수가 어디 붙어 있어요? 청천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동 육주나 기주대첩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 구조 오소경을 사실이라도 오소경 어디 있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 그런 것들은 역사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유형이 뭐냐면 일정한 공간이나 관련된 시간적 계통적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국경선 변화 있죠? 예. 그래서 한 장이 아니라도 여러 걸 통해서 지도를 배치하면서 관련된 역사의 사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삼국 간 세력 변동. 예를 4세기 때 백제 지도, 그 다음에 5세기 때 고구려 영역, 6세기 때 신라 확장 과정, 이런 것들 지도도 표시하죠, 교과서에. 이런 것도 이제, 여기에 속하거나, 아니면 이제 표시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건을 한 장에 짚을 수 있고, 하나의 사건을. 또 하나의 사건을 좀 복잡할 경우에는, 4-5 장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 예를 들어갖고, 역사과 이제 지도 중에 이제 6.25 전쟁 있죠. 6.25 전쟁 보면 이제 한 장의 지도를 이제 할 경우에는 북한군이 어떻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낙동강 방어선 나오고 얘네들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어떻게 진군해서 어디까지 올라갔고 다시 145태를 통해서 어디 내고 왔다 갔다 전선의 변화 있죠. 이런 것들을 한 장의 지도에 압축해갖고 제시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장의 지도가 아니라 여러 장의 지도를 통해서 단계별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장의 지도를 담을 경우에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장의 지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언급한 6.25 전쟁 관련된 내용을 뭐 4장이나 5장의 지도에 이제 나눠서 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1단계. 그래서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유지되는 그 단계.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군이 북진해가지고 저 압록강까지 올라가죠. 그 단계. 그 다음 3단계는 중국군이 내려와. 그래서 145태까지 쭉 해갖고 서울 다시 뺏기고 밑에 이제 그 금강 유원까지 내려가서 전선을 형성하는 단계. 그 다음에 다시 수복해가지고 저쪽 오늘날 후전선 부근에 이제 대치하는 단계. 그래서 4단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건 나중에 문제 풀어가면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세 번째 유형 단계가 뭐냐면 한 장의 지도에 여러 가지 사실을 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갖고 이 녹색책에도 나와 있지만 각 지역별 대동세 납부 방법이나 이런 걸 할 때 대동세 납부 방법 외에도 바다와 내륙에 뭐예요? 물길도 알 수가 있고 조창의 이름이나 익류지역. 익류지역은 알죠? 대동세 납부할 때
조세 안 바치는 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탐나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저쪽 함경도, 평안도, 그런 지역 너무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사신 접대비, 군사비, 이런 것 때문에 안 바치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세 가지 유형의 지도가 있다. 그거 외워두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런 역사지도는 어떤 유형점이 있나? 이게 이제 파란 책에 나와 있는데, 첫째, 한 시대 한 지역의 인간 역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하고, 그다음 두 번째, 동시대 여러 지역의 공간을 비교하고 보여주는데 효과적이며, 시간의 변동 파악, 입체적 역사 기능, 상상적 이해를 유도하여 공간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 유형하고는 활용되지 않고 두세 번째 유형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공간의 어떤 비교를 할 수 있거나 뭐 변화 이런 과정을 좀 알 수는 없죠. 하여튼 전반적인 내용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유형점이야. 이 유형점도 같이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지도에 파악할 것을 일단 첫 번째는 역사지도와 지리도 비교, 이 녹색 책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책과 녹색 책에 거쳐서 있는 역사지도의 유형점, 활용 유형을 세 가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역사지도를 사용할 거 어떤 유형점이 있는가,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그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거기 이제 보면 1번 문제 볼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 보면 예전에 06년 기출 공사 문제에 나왔던 건데, 자, 다음 A시의 역사지의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이다. 그래서 이제 기능 측면 A와 B와 차별될 수 있는 C의 두 특징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요게 이제 그 A와 B는 단편적 역사 사실을 알릴 수 있죠. A는 뭐예요? 그냥 지리적 파악이고, B는 이건 지리적 파악이죠. C는 뭐죠? 시간적 계통적 이동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아침에 유용한 점 중에 어디를 쓰여야 되겠어? 3번과 관련된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시간적 변동이나 그 다음에 입체적 역사 기능, 상상적 이해를 유도해서 공간적 이해를 증식시킨다. 그래서 유용한 점 중에 세 가지 유형이 다 포함된 건 아니나, 여기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유형 있죠? 요런 것들과 이제 관련돼 있을 수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이 유용한 점에서도 세 가지 유형 중에 1은 1번과 관련되고, 그 2와 세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는 1, 2, 3 다 관련돼 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역사지도와 지도의 차이와, 그 다음에 역사지도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자, 가는 이제, 와, 나를 이제 있는데, 가는 이제 어떤 거예요, 이거는? 네? 지금 5도 양계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냐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지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특정한 지점, 어떤 역사의 사실이나 지역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시간적 계통적 변화를 이제 한 곳에 이제 같이 보여주고 있잖아? 그 다음에 요거, 나는 시간적 변동에 따라서 뭐냐면 쭉 계통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역사지도 활용 측면에서 첫 번째 유형에 속하고, 나는 일정한 공간과 관련된 역사적 시간적 계통을 권하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자, 가는 각기 다른 시점에 일어나는 사실을 하나의 지도에 표현하고 있다. 자, 이거 맞아요, 틀려? 예, 맞죠? 예, 5도 양계 뭐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은, 이제 고려시대 지방행정제도 관련된 변화 내용은 성종 때부터 현종 예종을 거쳐가지고 있던 거를 그냥 하나의 공간을 표시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리지도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 지리지도는, 어떻게, 주로 공간적 상황을 제시하고 일부 시간의 변화만 담고 특정 시점에 그걸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특정 시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에 포기된 사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도 제작자의 해석이 개입돼. 맞죠?
어떤 걸 더 중요시 여겨서 하는데, 이건 지휘지도와 좀 차이가 있죠. 지휘지도는 역사지도와 달리 뭐야? 원래 있는 상태 그대로 전달하고 세밀하게 묘사하는 데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역사지도와 지휘지도가 차이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나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역사 사실을 종합적으로 나타났다. 아니죠. 이거는 뭐만 나타나고 있어요? 일정한 공간과 관련된 시간의 변화를, 역사 변화를 시간적 계통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고, 이 다양한 공간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세 번째 유형이죠. 한 장의 지도에서 통해서 여러 역사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역사 지도의 활용과 관련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보면 나는 선택과 주제와 관련해서 일정한 공간에 일어나는 변화를 파악하는 효과적 맞죠? 두 번째 유형이니까. 그래서 답이 이제 뭐냐면 4번이 되겠죠. 디귿을 제하고 기역, 니은, 리을.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뭘 물어보고 있냐 하면 자연지와 인문지의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고 녹색책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디귿과 니은은 뭘 물어보고 있냐면 역사지도의 유형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보는데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의 특징들을 물어보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487페이지 펴보세요. 예, 들어오세요. 아닌가? 다른 데네. 자, 487페이지 몇 번 보냐면요. 27번 문제 보세요. 27번.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음 나의 역사지도를 고려해서 가의 A, B에 들어갈 적당한 내용을 각각 쓰시오. 그리고 나의 역사지도에 보이는 고려 지방제도의 특징을 두 가지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려 제도의 지방제도의 특징은 이건 제하고 이거 한국사 문제니까 자 거기에 나의 역사를 고려해가지고 그 A와 B에 들어갈 것은 뭘까? 이거는 기출 응용한 것이죠. 자 일단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여기 A는 그 역사지도는 일정한 기간이나 상당 기간 지속된 변화를 공간적으로 표현하죠. 근데 이의 지휘지도는 뭐죠? 특정한 시점만 표현하죠. 그래서 역사지도와 지휘지도와 관련된 차이점을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보시냐면 498페이지 펴보세요. 498페이지. 자, 498페이지에 보면 42번 문제가 있어요. 42번 문제. 자, 여기 보면 다음 가와 나의 유형의 역사지도 활용할 경우에 유용한 점을 각각 한 가지 서술해보고 가와 나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지도와 역사지도의 차이점을 말해보시오. 그 다음 다지도의 역사 수업 활용 방법을 제시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는 첫 번째 유형이죠. 그래갖고 역사적 사실을 지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첫 번째 활용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예요? 두 번째 유형과 관련된 거죠. 나는 일정한 공간과 관련된 역사적 변화를 시간적 계통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지도는 역사 수업을 활용할 때 잠깐만 이거 물어보고 여기 가와 나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휘지와 역사지도의 차이점. 자, 상대적으로 지휘지도는 어떤 한 시점을 표시할 수 있지만 역사지도는 일정한 기간을 거쳐 일어난 상당 기간에 지속된 것을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지도는 뭐와 관련된 거냐? 백지도죠. 그래서 백지도 같은 활용 방법은 단원이나 일정한 단위가 학습이 끝난 다음에 학습의 결과를 정리하거나 평가용이나 과제를 줬을 때 백지도를 활용하는데 이거는 백연파 마찬가지예요. 백지도도 마찬가지로 형성평가용이나 정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휘와 관련된 내용들, 역사지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역사 교재 소재와 관련된 측면에서 이제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앞에는 이제 형태 측면이고, 여기는 이제 소재와 관련된 내용이야. 소재.
그래서 이제 소재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좀 보기에 첫 번째가 지역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지역사. 예. 그래서 이 지역사 자료는 이 녹색책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은근히 이게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거의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에 이제 뭐냐면 간단하게 이제 물어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겉다리도 한번 물어본 게 있어. 그 관련된 내용 중에.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지역사 부분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역사는 이제 그 녹색책에 보면 세 가지로 분류돼 있어요. 예. 하나는 향토사, 그 하나 지방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지역사야. 그러니까 요때 지역사는 이제 보통 강의 지역사를 얘기하고요. 요때 그 밑에 속해 있는 지역사는 좁은 범위의 지역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앞에는 넓은 범위의 지역사고, 그러니까 넓은 범위의 지역사에는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가 있고, 요때 세 번째 지역사는 좁은 범위의 지역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볼 게 이제 향토사죠. 이 향토사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향토사는 역사교육 입장에서 보는데, 자 자신이 태어나거나 생활하고 있는 교장의 의미죠. 향토라는 의미가. 그래서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공통주의 역사, 공동체의 역사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자기 지역 중심의 역사야.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의 향토사는 뭘까 하는 거야? 서울사죠. 예. 왜냐면 서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수도였던 건 아니었잖아요. 일종의 있고. 그러니까 서울이 엄밀히 수도지만 또 보니까 이제 중앙하고 서울하고는 또 서울도 보니까 지방이더라고요. 서울시 공무원도 뭐예요? 지방 공무원이잖아. 그러니까 중앙하고 또 대비되게 서울 안에가 이제 지방이고. 왜냐면 중앙이라는 게 이제 서울이 아니에요. 예. 서울은 한 수도인 거고 중앙 저희 수도에 위치해 있는 거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중앙이라는 것은 여기 포괄된 얘기를 얘기한 거고. 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향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뭐 의정부 역사 제가 의정부에 이제 그 학교 근무했기 때문에 의정부 시청에 거기에 보면 이게 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항운차사 있죠. 항운차사 해가지고 물론 이게 아사지만 그 당시 이성계하고 이제 이방원이 만났던 것들이 의정부다. 그래서 의정부가 원래 그 명칭이 이제 원래 의정부리라고 있거든요. 조그만 동네에서 만나서 정치를 논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의정부 육주할 때 그 의정부의 어원의 기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청에 이렇게 적혀있다.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하원차사 자체가 좀 약간 야사적인 내용이 있고 거기 의정부에 보면 해룡이라는 역이 있어요. 해룡. 의정부 사신 분은 다 알 거야. 거기에 예전에 좀 자살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뛰어내리고 죽었는데 지금은 그냥 스크린세이버 딱 있어서 못 내려. 그래서 도봉산 쪽으로 갔더라고. 그래서 거기가 없잖아. 도봉산은 그래서 도봉산도 요즘에 공사하고 있어. 근데 해룡인데 이게 원래 이 자살자가 많은 동네가 아니다. 원래는 이게 해자가 돌아올 해자거든. 룡은 누구 뜻하는 거죠? 왕을 뜻해.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돌아온 고지란 뜻이에요. 그때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 나한테 지역사 소재가 될 수 있죠. 항토사 소재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야. 자, 입장은 뭐냐면 역사 연구와 교육의 주체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왜 자기 고향의 역사니까. 그래서 정통, 독자성, 고유성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사 중심의 역사는 지역의 역사를 국가사에 종속적으로 전락시키는 문제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판적 관점에 등장한 거예요. 이렇게 비판 이렇게 쓰세요. 그래야지 맥락이 많으니까. 그래서 국가사 중심의 역사는 지역의 역사를 국가사에 종속된 전략인데 주로 이거는 어디와 연결될까요? 그 다음에 연결돼 지방사와 연결돼요. 지방사. 예. 그래서 지방사적인 어떤 것들 비판적 관점에서 이런 향토사 중심의 이제 역사관이 나왔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꼭 외워두세요. 자기 지역의 전체적 정통이나 고유성을 너무 강조한 가정에서 객관적 역사 인식이 어렵고 자기 미화의 우려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해룡이니 의정부니 그런 것들은 언어 유희죠. 솔직히 말해서 해룡 자체나 의정부나 이게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그 항은차사라는 그 에피소드 그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건데 항은차사가 역사 사실이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만 강조한다. 그건 뭐예요? 객관적 인식을 못하는 거고 너무 야사에 기대해서 자기 미화에 불과한 거죠. 예. 그런데 이걸 좀
할 필요는 있어. 또 왜냐면 마케팅 차원이 있거든. 자기 지역의 어떤 문화적 소재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해야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향토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사를 보죠. 지방사는 역사학에서 좀 강조하는 건데 국가사 일부로 역사를 지칭한 중앙과 대비된 개념이야. 그래서 지방을 다루더라도 국가사, 중앙사 대비돼가지고 다루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입장을 보면 지역의 역사를 역사 일반의 관점을 바라보면 제3자적 입장에서 봐요. 그래서 사료 비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증적, 객관적, 합리적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제도, 정책, 행정 등이 각 지역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국가사 틀 속에 지역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국가나 다른 지역의 역사가 해당 지역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중앙의 입장이 그 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강조한 게 지방사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사가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어떤 발언에 따라, 정책에 따라 당연히 지방도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뭐예요? 지방 분권적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이나 연방에서 뭐 했다 해도 지방에서 그냥 독자를 놓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독자적인 어떤 지방사, 향토사들이 발달했는데 우리나라는 영 아닌 것 같아. 하여튼 문제점은 뭐냐면 국가사나 중앙의 역사에 대해 병방이라는 역사의 인식을 가지고 있죠. 지방의 역사가. 그래서 중앙사나 국가사의 변화에 종속되고 지역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지역사의 역할을 무시할 수 있다. 왜냐면 그냥 위에서 시키는 거 그냥 따라서 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게 항상 중앙집권을 강화하다 보니까 북서역 카페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지방에서 자체의 모임이 형성이 안 되고 항상 중앙에 내려가서 이제 뭔가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나가서 이제 지방 모임하고 그리고 운영자도 얘기하고 강주 모임 운영자도 그 위에서 시키면 하겠다 그런 태도야. 이게 약간 뭐랄까 중앙 집권적인 서울 집권적인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약간 그런데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거는.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지역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역사는 이제 향토사하고 지방사 중간에 딱 있는 좀 약간 가치 중립적 포괄적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향토사 지방사에 비해 지리적 행정적인 공간에 지칭을 하는데 양자의 입장을 같이 생각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입장을 보면 자, 종속적인 지방 문화가 아니라 주체적인 문화. 이건 누구의 입장을 또 따는 거야? 향토사적 입장을 따는 거죠. 이거 주관적 향토 문화가 아니라 객관적 지역 문화. 이건 누구의 입장을 따는 거죠? 지방사죠. 예,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절충을 시키고 지역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 공동체 생활권의 역사를 강조했다. 그리고 지역사회 종합적으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사회법칙을 구명. 이것도 아까 이제 지방사의 입장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환성과 정통성. 그러니까 외환성은 뭐냐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관련된 국가 관계도 살펴보고요. 정통성은 뭐야? 또 지역 관련된 부분도 같이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민중의 주체적 입장의 역사를 바라보고 지역과 국가 세계사를 같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본다. 종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국가 관계에서 보고 또 그 지역 자체에서도 보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보는 것도 있다. 근데 문제점도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 이러면 이게 지역사인지 지방사인지 구분이 안 돼.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예. 그래서 역사 일반의 관점과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게 지역사라고 얘기지만 실제로 딱 내용을 보면 지방사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거고 국가사인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지역사라는 말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 예전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 자기 식민지들 그 역사 연구할 때 뭐라고 하냐 지역사 연구한다는 거. 왜냐하면 중앙은 어디예요? 본국은 영국이나 이런 나라죠. 그러니까 지역사 연구한다고. 일본 애들도 그 중국사 공부할 때 중국사 공부한다고 하지 않아요. 지역사 연구한다고 해. 그러니까 이건 제국주의 수단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식민지 역사의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용어 자체가. 그래서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지역사, 그 다음에 지방사, 그 다음에 지역사,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의 입장과 문제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 이게요. 왜냐면 이게 딱딱 떨어지는 거고 이 부분에서 녹색책 부분이 좀 강조되고 있거든요.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구체 내용도 좀 볼게요.
자, 지역사에서 이제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발생되는, 특히 뭐냐면 지역의 공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냐, 우리 지역을 어떻게 설정하냐, 이게 문제인데, 자,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이,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냥 행정구역을, 지금 시점에 행정구역을 가지고 지역사를 논하는 거야. 지역의 범주를 설정할 때. 그래서 현재 교육과정에서 이제 적용하는 건데,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행정구역은 현재의 기준으로 한 거죠. 근데 지역사는 뭐죠? 과거의 지역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우리 지역이라도 과거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런 거 있지. 그런 게 이제 우리 양주사 있죠, 양주. 내가 양주에 살고 있는데 그 양주가 진짜 좋은 동네예요. 예. 그 땅값도 싸고 서울도 가깝고 하는데 좀 사람들이 약간 무시를 하더라고, 양주를. 근데 양주가 예전에 양주 목이라고 아시죠? 큰 지역이야. 그래갖고 동두천,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그 다음에 서울에 보면 도봉고, 성북고, 노원구까지 다 양주거든요. 근데 지금 다 뭐냐면 쫓겨나 서울 갔고, 의정부, 동두천 나가고, 남양주 분리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조그만 이제 동네도 더 전락했는데, 양주사를 공부할 때는 어디에서 하냐? 예전에 지금의 양주와 예전에 대양주주의에 입각한 양주의 범위가 너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 참 문제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양주에서 이제 모으려는 동두천, 의정부를 통합하자. 이게 저는 일명 대양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동두천, 의정부에 거부를 해. 막 이것들이 싸가지 없게. 예전에는 같이 있었던 동네들인데, 예. 자, 하여튼, 그런 식의 이제 문제점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행정구역이 인구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같은 등급의 행정구역이라도 공간적 크기가 차이가 있다. 자,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와 각 지역의 시는 같은 등급의 행정구역이죠. 예. 근데 뭐냐면 면적은 몇십 배나 차이가 나요. 이게 같은 등급의 행정단위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하고 어떻게 지역시가 같은 등급이겠어. 근데 일단 시잖아. 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 녹색 책에는. 근데 서울특별시하고 시가 면적은 오히려 비슷비슷하지만 수십 배 차이가 날 수 있고 인구가 차이가 날 수 있어. 예를 들어갖고 서울특별시는 지금 1,000만이 넘죠. 그리고 포천 아시죠? 포천은 막 거부감이 막 일어나는데, 이제 왜냐면 되게 초임들이 포천에 특히 하위권 점수가 할 때 포천인데, 포천이 저도 놀랐는데 서울의 1.9배예요. 어마어마하죠. 행정단 얘는 특별시인데 여기 하나의 1개시가 1.9배야. 근데 인구는 거의 10만도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똑같이 먹고 이게 똑같이 이제 등급을 놓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 그거죠.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행정구역 구분 외에도 이제 경제권, 교통권, 생활권. 그러니까 예전부터 가까운 지역끼리 묶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거리보다는 접근성을 가지고 얘기하죠. 교통권이나 이제 생활권의 결정에 큰 영향인데, 왜냐하면 근대 이후의 교통수의 발달로 필요에 따라서 있는데, 자, 예를 들어갖고, 내가 포천, 의정부에 사는데, 양주에 사는데, 제가 계속 양주 얘기를 좀 해서 미안한데, 양주하고 의정부 같이 묶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양주하고 의정부는 거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교통 연결돼 있어. 버스도 많고 지하철도 많고 연결돼 있거든. 1호선 뚫려 있고. 근데 포천도 가까이 있어. 근데 포천은 사람들이 잘 안 가. 그래서 투바이국에 원바이국에 넘어가고 78분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포천하고 양주를 같이 묶을 수 있어요? 묶을 수 없죠. 그렇지만 의정부하고 양주하고 동두천은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묶을 수가 있죠. 교통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경제권, 교통권, 생활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생활권 중심으로 묶어낼 수 있다. 자, 그다음 문화권 기준을 보면 과거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람들이 만든 문화적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했는데, 그래서 백제 문화권, 신라 문화권, 가야 문화권, 좀 범위가 크죠,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역이나 또 지리적 요소에 따라 묶었는데, 특히 이제 강물, 예전에는 이제 수도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걸 묶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강 문화권, 영산강 문화권, 중원 문화권, 이렇게 이제 중원은 금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행정구분이라든지 경제권, 교통권, 생활권, 부주, 문화권 기준을 이렇게 묶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는
그 교사의 역사인식과 교육관이 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 자료의 종류와 성격을 볼게요. 이거 이제 한번 예전에 잠깐 언급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그 기초에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서나 국가가 발행한 문서. 그래서 이제 역사서 보면 지와 관련된 사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그 다음에 저 조선왕조실록 고조사에 보면 그 지 부분에 지지가 있어.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각 지역의 연원 같은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읍지요 해갖고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 인문지 같은 게 제일 많은 게 읍지요거든요. 네, 그래갖고 읍마다 이렇게 지도가 있어. 특히 이제 읍지요 같은 게 군사지도적 어떤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진간체제 아시죠? 진간체제 보면 거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거진들이 되게 읍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요. 그래서 군사지도 역할로 읍지요를 그 조선 중후기 때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하여튼 그때 이제 그 어디에 적혀 있냐면 세종실록 지휘지나 신증 동국 여지슬람이나 택리지 이런 데 이제 읍지요들이 많다. 그래갖고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전에 이거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어. 그래서 이제 세종실록 지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연의 인문자료를 많이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신증 동국 여지슬람인데 성종 때 만들어졌다 녹색책에 적혀 있는데 요거는 중종 때죠. 그거 틀린 거예요. 예, 그거 좀 고치시고. 하여튼 이거는 본격적인 인문지리적 어떤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 조선후기 때 유명한 뭐가 있냐면 이중왕에 택리지가 있어. 택리지는 그 우리 역사과에서는 그냥 그는이하고 넘어가는데 지휘과에서 상당히 강조되는 그 책이거든요. 그런 책들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지도들, 예전에 만들었던 지도도 있죠. 그래서 자연환경, 지형, 거리, 총량이나 지역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뭐 청구도, 대동요지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지방지, 국가의 통치기구, 조세와 재정 운영과 관련된 대민 지배와 민의 동향을 가는 지도, 그다음 현장 유적지 있죠. 현장 자료. 그래서 이제 그 국가사 유물 유적 자료보다 접근성이 더 쉽다. 왜냐면 가깝거든. 그래서 호우총이나 뭐 천마총이나 가려면 일단은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한 2-3시간 가야 될 거 아니야. 돈도 들고. 예. 그거는 이제 뭐냐면 수학여행이나 그런 데다 가는 거지 쉽게 갈 수 없어. 그런데 제가 이제 의정부에 있는데 그 요번에 무슨 중학교에 발령을 받았어요. 예. 충의중학교인가 거기 있는데 거기 충의중학교 왜 이렇게 충자가 붙냐면 정문부인가 아시죠? 정문부 해갖고 예전에 그 저희 한경도에서 살았던 정문부 그 유적지가 거기 출생지가 거기야. 그래서 거기에 뭐 충의를 갖다 붙였다. 그래서 그러면 쉽게 찾아갈 수 있잖아. 충세지는 바로 옆 동네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성이 쉽다. 그다음 예전과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뭐 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는 생활사 자료 지역의 어떤 자연환경, 구술, 신화, 민담, 뭐 자원 인사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구술, 신화, 민담 같은 건 학생들의 이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지역 민 공동체 의식과 지역 상을 파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활용 방법과 유형점 보면 자, 그 각 교과서마다 이제 다른 지역을 소재로 삼고 있다. 그래서 교과서에 다루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소재로 사회와 학습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각 교과서마다 다른 지역의 소재, 이게 아마 보조 교과서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각 지역에 보면 이제 시도교육으로 해갖고 발행된 교과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식으로 인정하는 교과서는 아니고 학습 보조용 교과서가 있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유용한 점은 뭐냐? 현장 답수를 통해 역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여러 유형의 자료를 활용하기 쉽고, 교과서보다는 과거 사람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뭐, 교과서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제가 고등학교만 있다 보니까, 근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지역별로 역사가 그 교과서 좀 다르나 봐요, 내용 구성이.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 지역 보조 그 교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녹색 책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7차 교육과정에 10종의 교과서가 간행되어 있고, 교과서마다 다른 지역을 소재로 삼고 있으며, 학생들 입장에서 학교별로 각 지역의 역사 지리를 배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거기 유용한 점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 답서를 통해서 역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국가사보다 과거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때. 그래서 지역사를 활용할 때 어떤 유용한 점이 있냐? 두 가지 쓰시면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녹색책에.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뭐냐면 기출을 이제 좀 풀어볼게요. 기출이 이제 겉다리도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근데 몇 페이지 피시냐면 453페이지 펴보세요. 453페이지. 자, 453페이지. 아이고 이게 어디 갔나 이거? 아이고 이게 아니라. 453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향토사를 역사교육의 교과 내용을 채택했을 때 고려할 점은 사안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에서 이제 1번이죠. 국가의 아주로서 역사. 이거는 향토사가 아니죠. 향토사는 자기중심의 역사니까 국가 아주로서 역사는 향토사가 아니라 지방사와 관련된 거, 지방사. 예.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이제 맞고요. 그 향토사 부분은 이제 그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있고, 그 다음 3번을 볼게요. 3번. 자, 3번은 그 지방사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물어보고 있어요. 종합적인 문제인데, 좀 볼게요. 자, 가와 나의 수업 계획을 시행하려는 교사의 수업 방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하면 가는 이제 인문 후기 조선 후기 인문지를 활용해요. 임진왜란 이후에 경상도 지역의 그 인물과 풍습 등을 지역사를 탐구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기획의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경상도 지지 그 다음에 신증 동국 여지슬람을 주사료로 활용하여 사료학습을 실시했다. 요거 왜 틀릴까요? 일단 틀린 거죠. 왜 틀릴까요? 자, 경상도 지지하고 신증 동국 여지슬람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디와 관련된 거야? 요거는 조선 전기와 관련된 거야. 네, 조선 전기. 그래갖고 조선 후기하고 맞지가 않아. 네,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시기적으로 안 맞다. 경상도 지지 같은 경우에는 세종 때 발간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증 동국 여지슬람은 그 중종 때 발간된 거죠. 근데 여기 성종 때 돼 있는데 잘못 썼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고쳐주세요. 여기 문제 분석해 보면 거기 3편에 성종 때 완성된 거라고 했죠. 네, 중종으로 고쳐주세요. 언떨결에 저도 잘못 썼어. 그 녹색책에 있는 그 옥인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만약에 조선후기 때의 제지와 하려면 어떤 걸 이용할까요? 택리지 이런 것들 조선후기 때 제지죠. 그래서 이제 이건 녹색책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기에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를 보면 15세기, 16세기 세계사라는 주제로 유럽 중심의 세계사 관점 비판했다. 이건 오리엔탈리즘 관련된 내용인데 자, 거기에 이제 16세기 이후에는 마침 지리산 발견 이후에 유럽이 중심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유럽이 중심이 된 건 언제 때요? 19세기 때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명나라, 오스만, 인도 이런 나라들이 그 강대국이었죠. 그래갖고 이제 명나라의 영락제, 오스만 제국의 술라미스의 제2시기 발전상을 동시에 유럽 국가 비교하도록 한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들 보면 통일신라의 말에 한 인물과 관련된 자료에 기초해 그의 생각을 행적으로 써보도록 한다. 그러면 이제 인물학습의 한 방법은 정기와 자서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있는데 거기에 개원필경 삼국사기. 자, 최치원과 관련된 그 정기를 기술하려면 개원필경을 바탕으로 해서 최치원 전에 삼국사기가 있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기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최치원 정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 추치원과 관련된 거야. 그 추치원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추치원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자기가 역사적 인물 직접 해보는 감정이입을 한 방법인데 거기에서 이제 방법으로서 역할극 시뮬레이션 있죠. 그래서 역할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조직 방식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연기자 선발 방식, 같은 내용을 모든 별로 조직하는 방식, 다른 내용을 모든 형식으로 조직하는 방식 세 가지 유형이 있죠. 그 중에 학생이 모둠을 나눠서 양반 생활, 중인의 생활, 상민의 생활, 천민의 생활 소주제로 해갖고 국가 수업을 한다. 자,
이거는 이제 같은 내용을 모둠별로 해가지고 조직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 유형이죠. 그 관련된 내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잠깐만. 그게 아니라 거기 세 번째 유형이네. 그러니까 이제 옴니버시 방식으로 해가지고 세 번째 유형이었던 근데 다른 내용을 모든 형식으로 조직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른 내용을 모둠별로 이제 조직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같은 내용을 이제, 같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뭐 만정의 난을 할 때 만정 채취원 다른 노비 해갖고, 같이 돌아가면서 해보는 게 두 번째 유형이고, 여기에서는 어떤 동일한 주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각기 뭐냐면, 소주제로 해가지고 각기 맡은 부분을 연극하는 것은 이제 세 번째 유형이죠. 이 부분은 어디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냐, 역학극 부분에서 살펴볼게요. 역학은 대표적으로 뭐 하는 방식이요? 추첨하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니은, 디귿, 니을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갖고 뭘 보냐? 역사 소설을 이제 볼게요. 역사 소설. 역사 소설도 두 번이나 시험 문제 나왔죠. 역사 소설도.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이나 시험 문제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이 부분도. 자, 보면 보통 이제 그 역사 소설 전에 이제 녹색책에서는 문학과 영상 자료에 갖고 문학 부분이 쭉 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 소설 외에도 이제 뭐 대중 역사서, 역사 교양물 있는데 제가 그냥 가감을 뺐어요.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디만 한정돼서 얘기했냐면 역사 소설가 한정돼서만 얘기했고, 요 부분은 제 이제 앞부분에 이제 문학과 어떤 대중 역사서, 역사 교육물, 교양물 이런 것들은 제가 심화 보충 자료에 실어놨긴 했지만 여기에서는 가감을 뺐고요. 자, 그러면 역사 소설을 이제 보죠. 활용은 보충 자료 사용하지만 주교 자료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역사적 소설을 잘 주거나 드라마 장면을 보여주거나 하면서 당시 사회상이나 등장인물을 탐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드라마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녹색책에 보면 역사 소설과 드라마를 또 같이 묶어놨어.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드라마 집어넣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역사 소설만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자, 특정 계층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을 다루는 역사 소설 자료를 발췌하거나 드라마 여러 장면을 보여주어 인물과 집단의 성격을 초월하는 성격이 수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역사적 사극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인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양한 특정 계급의 어떤 사람도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뭐 정도전 같은 인물들을 이제 하면 최근에 뭐 정도전 다루는 소재로 다루는 역사 드라마 있죠. 그걸 보여주거나 그 다음에 특정 계층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보면 이제 다모라든지 그 다음에 대장금 같은 데 보이면 은여, 궁녀 이런 사람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거나 왜냐하면 특정 계층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고증을 바탕한 창작물이지만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역사소설의 유용한 점이 뭐냐? 이게 이제 역사 이해 측면에서 한번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상상하게 함으로써 역사의 흥미도와 관심도를 유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은 항상 다른 데도 다 쓰이는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이 없으면 그냥 이거 쓰세요. 그냥 흥미도 높일 수 있고 관심도 높일 수 있다. 웬만하면 다 걸려들어. 예. 그래갖고 이거 쓰면 그냥 간용적인 없고 그냥 써버리면 그냥 생각 못하고 그냥 하나 쓰면 그냥 모르면 1점 맞출 수 있어요. 요거는. 감정이니까 공간적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 등장인물의 활동, 생각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지배층의 다양한 계층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건 아까 특정 계층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시킬 수 있죠. 그리고 당시 사회를 어떤 시각을 바라보고 대처하고 살아가는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감정이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유의점. 이거 꼭 외워두세요. 예전에 08년도 나왔고 또 이제 16년도에도 15년도인가요? 그때도 나왔던 것들인데 자, 첫 번째로는 역사소설 내용을 학생들 그대로 역사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은 역사사실을 반영하지만 그 자체가 뭐예요? 역사사실은 아니죠. 일종의 허구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삼국지 연의 있잖아. 그래서 삼국지 연의는 물론 사실은 바탕으로 하지만 되게 허구가 거의 한 70%, 60%? 사실은 한 60, 40? 요 정도 이제 있는 내용이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사실
아니고 허구가 아닌지 구분할 필요가 있죠. 사실과 허구를. 자, 그 다음에 수준에 맞는 것들을 고르고 지나치게 허구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작품에 배제한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교사의 지적이나 보충 자료가 필요한데, 자, 예를 들어 이제 서유기 같은 서유기 삼장법사가 저쪽 인도 가는 그 여행을 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뭐 저팔계 나오고 손오공 나오고 등등 나오잖아. 사오정 나오고 너무 허구적인 내용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이제 드라마도 이제 뭐냐 허구적인 역사적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내용들이 많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도전 같은 그 역사 소설이나 드라마도 왕건 있죠, 예전에. 왕건도 예전에 지금 케이블 TV에서 좀 가끔씩 하는데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 왕건이나 이제 정도전은 물론 거기에 완전 팩트만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뭐예요? 사실 담고 있잖아. 근데 태왕사식인가 뭐 예전에 그 여러 드라마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판타지물 이런 것들은 다루기 좀 곤란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보이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공부를 하기 전에 보여주기는 뭐예요? 역사소설의 배경이 되는 역사 사건이나 역사 상황에 대한 사전 학습을 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과거인의 감정을 느낀 그걸 그대로 살려 현재 언어를 번역하고 이해 수준에 맞게 편집을 한다. 이런 것들 있는데 앞에 세 가지는 그 파란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뒤에 그 리을 관련된 내용은 녹색 책에 실려 있는 거예요. 예, 네 가지 같이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454페이지 4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다음은 역사 수업에 대한 박 교수의 생각이다. 기획에 들어갈 단어를 고려해 볼 때 박 교사가 주로 활용한 교재의 유형을 쓰고 이러한 교재를 수업에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역사 서술 형식은 가학보다는 기획에 가깝다. 가학성 있으면 또 그 대비된 게 뭐예요? 문학성이죠. 문학 이렇게 쓰면 되죠. 문학 작품. 그래서 이제 역사가는 주관이나 상상을 배제하고 정확한 사실 근거에 과학적으로 역사를 서술하고자 한다. 그러나 가학성을 추구하는 학문 연구 외에도 있지만 교실 역사에서는 그 의미가 대폭 감소해. 왜 딱딱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재미있는 문학 작품을 역사 서술 형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교재로. 자, 유의점 아까쯤에 있는 내용도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문학 작품의 내용을 학생이 그대로 역사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도하며 문학 작품 선정 시 수제에 맞는 걸 선택하고 지나친 허구 내용을 배제하고 문화적 배경으로는 역사의 시기 및 작품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사전학습 필요하고 등등등. 이거 쓰시면 되고.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이것도 문학작품과 이제 16년 문제예요. 제가 15년 문제라고 했는데 잘못 말한 것 같아요. 16년 문제인데, 자, 가는 수업협의회에서 이제 김교사, 최교사가 나눈 대화이고, 나는 김교사가 이 수업에서 해야 할 내용이다. 자, 밑줄친 기획을 학생 이해 측면에 두 가지 쓰고, 밑줄친 니은 나에 대해서 유추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물어본 거야. 그 학생의 이해와 그 문학작품 유의점, 요걸 내용 물어보는데, 자, 김교사, 최교사 대화를 볼게요. 김교사는 저는 병자호란을 주제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만들어진 문학작품을 선정하고 그 일부로 학습자료 배부하여 설명할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박씨 부인이나 허구의 인물이 병자호란에서 성정했습니다. 자, 박씨 부인전과 관련된 거야. 박씨전. 자, 박씨 부인전은 뭐냐면 일단 문학 작품을 이제 보면 문학에서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예전에 고등학교 때 조선 숙종 때 창작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작자나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어. 언제 그러니까 다만 숙종 때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주인공인 박씨 부인이 전쟁에서 큰 하락을 거쳐서 나라를 구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군단 소설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이 박씨전과 관련된 내용은 그 밑에 제가 발췌해 놨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할 때 참조를 하시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신승리죠. 정신승리. 예, 자기는 이기지도 못하는데 그냥 박씨라는 여인을 끌어다가지고 온갖 이제 뭐냐면 청나라 군인들 다 물리치고 정신승리야.
그래서 아편 전쟁 끝난 후에 이제 항병 같은 사람들이 나왔잖아. 항병 실제 인물이 아니죠. 그냥 물론 실존 인물 비슷한 거 싸웠지만 항병을 통해 뭔가 무술을 통해서 뭐예요? 그 당시 영국군에 지닌 거니까 이 물리치는 정신 승리용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박시전 내용이.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있고 그러면 요게 또 중심에 보니까 문학 작품이죠. 거기 키워드 쳐요. 문학 작품. 이거 이제 얘기한 게 뭐야? 문학 작품과 얘기한 거야. 문학 작품. 근데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이제 이건 안 보고 그때 당시에 논쟁이 됐던 게 내러티브다. 내러티브에 유용 좀 써야 된다. 내러티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거는. 분명히 문학 작품이다. 물론 내러티브와 관련돼 있어요. 문학 작품 자체가. 그렇지만 물어보는 방향이 지금 뭘 물어보냐면 문학 작품을 하니까 문학 작품 한정돼서 생각해 돼. 거기에 오버하면 안 돼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에 한정돼서 지금 뭐냐면 그 학생의 이해를 물어보고 있죠, 지금.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남색 책이나 이제 녹색 책이나 이제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의 학생의 이해는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상상하면서 역사에 흥미를 관심을 높일 수 있고 등등등등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전해지기로는 요때 이제 유사담화는 학습 내러티브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또 밀어붙이면 우리나라는 또 되거든. 목소리 또 크면. 그래서 그때 막 익명 게시판에서 어쩌고 저쩌는데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그걸 봤나 봐. 그래서 얘네들 좀 불쌍하다 해가지고 듣기로는 이런 걸 단서를 두면 맞게 해줬다고 해요. 박시전 같은 문학작품이 내러티브의 성격을 지녔으면 그러니까 문학작품이란 말을 꼭 지면 내러티브 같은 말을 쓰더라도 장점을 쓰더라도 그 문학작품을 써야지만 맞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맞게 해줬다는데 근데 뭐 이렇게 유사답안에 기재해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운이지. 이거 기준하면 그 뭐냐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문제의 의도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것들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 예,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해서 유추해서 쓰시오. 그래갖고 이제 요 박시전 얘기를 하고 이제 최 교수가 이제 쭉 얘기해요. 그래 이것도 이제 오타네. 예. 자, 여기 하여튼 자 교사가 문학작품의 역사 수업을 활용할 때 고려할 사항을 유의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상의 유의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인 나와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때 설명이죠. 이게 오타인데 고쳐주시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 교사가 문학작품 역사 수업할 때 고려할 점 지도상 유의점을 쓰시오. 그래서 이러한 지도상의 유의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 같이 설명하는데 자 여기에서 유의점은 4가지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단서를 달았죠. 뭘 단서를 달았죠? 아래와 같은 나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써야 됐다. 되겠는데 첫 번째를 볼게요. 자, 조선은 인종반정 이후에 어방캐를 배척하고 명나라에 대한 의미를 지킨 종명 배척을 확고한 정치 이념을 삼았기 때문에 병자호란의 패배는 조선에 더 치욕적인 상처를 안겨주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박시전이다. 자, 여기 키워드는 뭐예요? 키워드는 배경이죠. 배경. 그래서 유의점 중에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역사 시기 및 작품에 등장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사전학습으로서 작품에 대한 학생들 이해를 도와야 된다는 말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김자점이 있어, 김자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하자겠던 인물인데, 다른 신하의 앞에서 곡 병난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묵살하는 학습자료 속에서 장면은 못하네. 예. 장면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이제 지적을 해야 되겠지. 왜냐 역사적 소설에 다 있는 게 사실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교사가 지적해야 된다. 문학작품의 내용을 학생들이 그대로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의점 관련된 내용인데 유의점 내용을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그 나에 한정돼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학생 이해 측면도 문학작품의 측면에서 이해를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역교론을 공부하실 때 항상 그 유의점, 그러니까 역볼 공부 때 그 단서와 문제 방향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답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자, 총괄평가 몇 페이지 표시냐면 472페이지 펴 보세요.
자, 472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다음 소설을 세계사 그 수업의 교재로 사용하려고 한다. 자, 이 소설의 역사적 배경을 두 줄이 내서 서술해보고, 일반적인 소설, 그러니까 문학작품이죠. 역사 수업에 이용할 때 유의점 세 가지 쓰시오. 그리고 그 역사 소설을 수업 방법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건 프랑스의 알사스 지방에 있었던 소년 프란츠나 얘기예요. 이 사람은 공부보다는 이제 놀기 좋아하는 학생인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제 교실에 무거운 분위기가 있고, 그 동네 어른들이 다 앉아있어. 프랑스어인 그 선생님이 이제 와가지고, 그 오면서 이제 그 얘기하는데, 배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마지막 프랑스 수업이다. 하면서, 했죠. 그 유명한 마지막 수업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 역사적 배경은 이제 알사스 로렌 아시죠? 알포스 로렌의 마지막 수업은 그 보볼 전쟁이 끝난 후에 로렌 지역이, 알사스 로렌 지역이 다시 누구로 넘어갔죠? 독일로 하향했.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이때 알사스 로렌 지역은 대부분이 뭐냐면 그 당시 독일어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어를 사용한 사람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은 틀린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민족주의를 이제 자극시키고 했는데, 결국에 알사스 로렌은 1차 세계대전 때 누구로 넘어가요, 다시? 다시 프랑스 넘어갔다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다시 뺐다가 또 뭐냐면 또 지금은 프랑스 지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불어권이야. 왜냐면 거의 이제 그 프랑스 사람이 넘어가서 이제 살고 독일 사람은 이제 넘어가지고 쫓겨나갖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하여튼 이 알사스 로렌의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 보볼 전제. 자, 유의점은 여기 뭐 세 가지 외운 거 있죠? 그걸 이제 같이 이제 쓰시면 되고, 자, 수업에 이용하는 방법이 녹색책이 있어요. 이 역사 소설 일부를 학생들 자료를 주거나 드라마 일부 장면을 보여주거나, 왜 아까 전에 소설하고 이제 드라마를 같이 연관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녹색책 같이 기술되니까 여기다 집어넣는데, 하여튼 당시의 사회상을 파악하거나 등장인물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계층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을 다루는 여러 편의 소설에서 자료를 발췌하거나 드라마 여러 장면을 보여주고 인물 집단의 사회적 성격을 추론하게 한다. 그 중에 이제 드라마 부분만 제외하고 소설 부분만 보세요. 왜냐면 제가 녹색책에 이렇게 소설하고 드라마 같이 묶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서술해 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보시냐면요. 552페이지인가요? 네, 552페이지. 자, 거기 이제 552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문학작품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보면, 가는 이제 수업 협의회에서 이교사와 윤교사가 나는 이제 대안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나는 이교사의 이제 수업 계획안이다. 자, 나의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지식 이해 측면에서 수업 목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윤교사의 천상 내용을 유추해서 니은의 내용을 말해보시오. 기술해보시오. 그 다음에 디귿의 학습의 내용을 적용했을 때 유용한 점 세 가지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줄치 니은과 미은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지식 이해 측면에서의 학습 목표부는 각자 써보세요. 한번 제가 여기 여러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그 두 번째 이제 물어보는 것이 이제 뭐냐면 그 윤교사의 첨삭 내용을 유추해서 니은의 내용을 기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문학 작품을 가지고 이제 쭉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내러티브도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교사의 수업 계획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첨삭 내용을 보면, 자, 거기 그 12세기 때 들어 농민의 유랑화를 더욱 수탈하고 심해졌고 타락한 지배층이 몸과 합세해요. 농민이 이중적으로 수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쭉 내용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수업 자료에서 이제 그 농부를 대신하여 해가지고 그 문학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첨삭 내용 요것도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이 문학 작품에
배경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요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역사시기 및 작품에 등장하는 사건의 상황에 대해서 사전학습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고, 그 나머지 거는 뭐냐, 내러티브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러티브 직접 언급됐으니까 내러티브에 이제 유용한 점이나 이런 것도 쓰셔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게 내러티브란 말이 없으면 내러티브가 문학작품을 쓰라고 하면 문학작품 유용한 점을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육계에서 이제 명확한 걸 좀 쓰시면 되고요. 내러티브 부분은 이제 각자 풀어보세요. 이거는 뒤에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총괄평가 이제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고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6번 문제 잠깐 풀고 넘어갈게요. 그 기출 문제 456페이지. 네, 6번 문제. 6번은 이제 엄밀히만 하면 뭐 어디다 집어넣을지 몰라가지고 그냥 했는데 전반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풀어보기 힘드니까 이제 다른 데 풀어보기 힘드니까 여기서 한번 그냥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1번 보면 다음 역사과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가 해야 할 적절하지 못한 것은 뭐 이거는 문제가 너무 쉬워. 1번 역사교과서를 근거옥조 여기고 이를 해설하는 전달하는 점령. 딱 봐도 이게 안 되죠. 이거는. 예. 왜냐하면 도교적 교과서 간에 입각해서는 하나의 참조자에 불과하죠. 근데 너무 현실적인 얘기는 했어. 예. 현실은 그게 통하는데 이게 안 돼, 지금. 예. 이론적으로 볼 때는. 자, 2번, 3번, 4번은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맞거니 하면 넘어가요. 그래서 그 분석 내용 그거 안 집어넣었어. 너무 유치해서 그냥. 그냥 주는 문제야. 그냥 주는 문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역사소설 관련된 내용들 한번, 풀어봤고. 자, 영상자료 부분을 이제 볼게요. 영상자료. 영상자료에 이 관련된 내용은 이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전에 이제, 기출과 관련된 내용들, 그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야. 파란 책에. 근데 시간이 좀 약간 됐기 때문에 좀 쉬었다 할게요. 예. 지금 7분인데, 25분에 다시 할게요.